안녕하세요. 이번 특강은 유저 이탈 관점에서 그래프 인과 모형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박시온이라고 하고요. 인과 모형을 소개해 드리면서 좀 예시로 유저 이탈과 관련된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이번 특강은 사실 개념적인 설명이 더 많기 때문에 실용적인 어떤 무언가를 기대하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인과 추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은 틀림이 없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하면요. 저는 게임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탐지 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 우선 이쪽과 관련된 소개를 좀 더 해보자면 저는 통계학을 학부하고 석사까지 했고요. 석사 때 연구 주제는 선형 구조 방정식 추론이라고 영어로 하면 Linear Structural Equation 모델인데 뭐 아무튼 선형 구조 방정식 형태의 방향이나 뭐 인과관계 그래프를 추론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과 추론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고요. 인과 추론은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 어느 정도 어, 인과관계 그래프를 알고 있을 때 인과 효과를 추론하는 그런 학문이나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했던 건 뭐 통계적인 가정하에서 인과관계 그래프를 찾는 거랑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뭐 아무튼 다음으로 관심사는 뭐 인과추론 이런 거 쓰면 너무 뻔한 것 같아서 좀 다른 걸 썼는데요. 저는 운동 좋아하고요. 방금도 운동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일본어 공부하고 있는데 재밌고요. 크게 목표하는 건 없고 그냥 악기 하나 배운다는 느낌으로 하니까 마음도 가볍고 되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 있는 거는 행복하게 사는 거고요. 네, 뭐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네, 공부하시는 거겠죠. 네. 그리고 제가 뭐 인과추론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진 않지만 이런 특강을 맡게 되어 조금 부담이 되는데요. 열심히 준비하긴 했지만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순서는 그래프 인과 모형은 왜 배워야 하는지 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은 그래프 인과 모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인과 추론에서 나타나는 가정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편향입니다. 편향이 이 인과 추론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인과 추론함에 있어서 꼭 잡아야 하는 그런 친구인데요. 떤 편향들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조금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아마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인과 모형은 왜 배우는 걸까요? 그래프 인과 모형은 왜 배우는 걸까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잘 이해하셨나요, 그냥? 뭐 별거 아니었긴 하지만. 사실 별거 이야기 안 하긴 했는데 아마 다 그냥 잘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다 한국 분이실 텐데 제가 한국말로 말했기 때문이죠. 저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도 뭐 여러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인과 모형은 뭘까요? 사실 이 인과 추론에서 언어와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인과 추론과 관련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그래프 인과 모형을 이용해서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또 그래프를 통해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이해하는 등 중요한 도구로 이용될 겁니다. 네, 그래서 배우는 거고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래프 인과 모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그래프 인과 모형은 우선 대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가정이고요. 사실 실제로는 순환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인과 추론에선 대그를 가정하기 때문에 그런 순환 구조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련된 용어를 설명을 드리면 노드. 노드는 여기서 보통 변수이고 변수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이고요. 그래프에서 보통 뭐 원이나 이런 도형들로 많이 나타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아마 벌텍스라고도 하긴 하는데 아마 노드라고 가장 많이 부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은 엣지입니다. 어, 엣지인데 변수. 그래프에서는 노드 간의 인과관계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고요. 보통 그래프에서는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굉장히 쉽죠? 네. 자,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뭐 특강 내용으로까지 있냐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그래프 구조를 보고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세 개의 노드, 그러니까 세 개의 변수가 있는 경우의 구조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세 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구조를 이해하면 더 큰 그래프를 이해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 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처음 배울 때 좀 어려웠는데 이걸 가족 관계에 좀 대입해서 이해하면 좀 쉽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헷갈리면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뭐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예시들은 다 가족 관계를 통해서 좀 만들어 봤고요. 사실 모든 인과관계를 그 가족 관계에 대입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긴 합니다. 막 굉장히 쉽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간단한 구조에서는 적절하니까 우선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구조를 이해하기 전에 조건부 독립이라는 걸 이해하면 좋은데요. 우선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g 기분 xy의 확률이 이제 g 기분 x의 확률과 g 기분 y의 확률 값과 동일하다. 이때 z가 주어졌을 때 xy는 서로 독립이다.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와닿진 않죠. 이걸 그냥 말로 표현을 하면은 주어진 조건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정보 빼고 나머지에서 독립인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어보면 이게 맞는 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식의 키가 부모의 키 평균 플러스 입실론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입실론은 이제 IID인데요. 이제 동일하면서 독립적인 분포죠.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첫째와 둘째 키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때 만약 자식의 키에서 부모의 키 평균을 빼버려요. 그럼 입실론밖에 안 남겠죠. 이 입실론만 남았는데 첫째 키의 이 입실론과 둘째 키의 이 입실론을 비교하면은 서로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빼고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없다. 뭐 이런 게 조건부 독립이라는 겁니다. 혹시나 좀 이해가 어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우선 영상 잠시 멈추고 좀 조건부 독립을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가 보면 첫 번째로 알아볼 구조는 사슬 관계입니다. 사슬 관계는 이렇게 쭉 나가는 이렇게 관계인데요. 이제 이게 약간 조부모, 부모, 자식의 관계를 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조부모님과 그러니까 자식의 키는 굉장히 조부모와 자식,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주죠. 할아버지와 손주의 키는 종속적이라는 거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해도 뭐 할아버지 키가 크면 뭐 손주의 키가 당연히 크겠죠. 좀 그런 확률이 높겠죠. 근데 만약 여기서 어머니를 조건으로 둬요. 이걸 조건으로 둔다 해서 가장 쉬운 거는 이 키가 같은 어머니들을 다 모아놓고 그 어머니들의 조부모와 자식을, 그러니까 어머니의 뭐 아버지와 자식을 데려와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키가 180인 어머니들만 모은 집단이 있으면 그때 할아버지와 손주의 키는 서로 독립이 된다. 이게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집단에서 손주의 키랑 할아버지 키를 좌표평면에 X, Y축으로 뿌리면 상관관계가 전혀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 일단 자식들은 엄마 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고 엄마 키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요인에 의한 차이만 있는 거예요. 뭐 외부 요인이라고 하면은 뭐 아버지의 키나 뭐 식습관, 수면 습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외부 요인은 할아버지의 키로 더 이상 설명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슬 구조에서 중간에 있는 이 변수를 조건으로 두면 앞뒤에 있는 이 변수들이 서로 조건부 독립이 됩니다. 네. 아, 네. 다음은 네, 이런 분기 구조인데요. 분기 구조는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가 두 개의 변수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때 좋은 예가 부모와 이제 형제들의 관계예요. 첫째와 둘째의 관계. 뭐 이렇게 해보죠. 이때 간단하게 첫째와 둘째 키는 서로 종속적이겠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대체로. 그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치만 키가
160인 아버지들만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아, 근데 아버지들만 모으면 좀 애매하니까, 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키가 모두 160인, 어, 집단에서 첫째와 둘째를 이제 다 모으는 거예요. 이 집단에서 이 집단의 첫째와 둘째들은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가 키가 160인 거예요. 이때 첫째와 둘째 키 차이는 서로 독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 어머니, 아버지의 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부분 이외의 것은 서로 독립적인 거예요. 뭐 굳이 따지자면 뭐 그 가정의 식습관이 비슷해서 뭐 상관관계가 여전히 남아있다 뭐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이건 예제니까요. 네. 만약 그런 의문을 만약 가지셨다면 아마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신 거니까 뭐 오히려 좋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분기 구조에서 공통 원인이 되는 이 변수를 조건으로 두면 나머지 두 변수는 조건부 독립이라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구조는 이 충돌부인데요. 충돌부가 제 생각엔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거지, 뭐 절대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뭐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는 다른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두 사람의 키는 독립적이겠죠. 그렇지만 자식이 190인 그런 부모들을 한번 모아 놓는 거예요. 첫째 키가 190인 부모들을 모아 놓는다고 해봅시다. 이제 자식을 모았다고 했는데 어, 네. 네. 그럼 이때 남편과 아내의 키는 서로 종속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식 키가 고정돼 있잖아요. 한 190으로. 그러면 아내의 키가 조금 클수록 남편의 키가 작을 가능성이 높고 남편의 키가 클수록 아내의 키가 작을 성이 높아져요.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자식의 키가 190이면 두 분 다 크시겠지만 방금 모은 그 집단에서 조금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자식의 키가 고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남편의 키와 아내의 키의 관계가 이렇게 반비례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위에 있는 두 구조하고 반대로 원래는 이 양쪽에 있는 요 A랑 C 변수가 서로 독립인데 조건을 취하게 되면 종속이 되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충돌부는 조금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여기서 자식이 커가지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손주가 생겼어요, 이제. 네, 손주까지 생겼는데, 손주는 여기 D죠. 네, 여기서 손자가 키가 190인 집단을 모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남편과 아내도 모읍니다. 그래서 A랑 C를 또 모으는 거예요, 같이. 어, 근데 이때도 이제 이 자식을 이 B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이 D를 조건으로 할 때에도 이제 이 부모님들의 키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버렸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키가 종속이 돼버립니다. 그 이유는 어, 이 D가 B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의 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이 B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D를 조건으로 두면. 그래서 A랑 C가 또 서로 상관관계가 생겨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네. A랑 C가 상관관계가 생겨버립니다. 물론, B를 조건으로 두었을 때보다 이 상관관계는 조금 더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됐든 원래는 아무것도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서로 독립이던 것이 이렇게 이 손주를 조건으로 뒀더니 이게 상관관계가 생겨버렸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충돌부는 좀 다른 구조들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게 뭐 굉장히 지금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알아두면은 가끔 뭐 쓸 때가 있어가지고 추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뭐 인과 추론을 하지만 뭐 인과관계는 다 알고 있다고 대충 가정을 하잖아요.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쉽진 않아요. 이 관측된 데이터를 가지고. 물론, 어떤 조건 하에서 되기는 하지만 가끔은, 어, 되긴 하지만요. 거의 대부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세 개의 변수만 있다고 해볼게요. 세 개의 변수만 있다고 할 때, 어, 이 충돌부 구조는 다른 이 세 개의 노드로 나타날 수 있는 이 어떠한 인과관계 구조와도 동일하지 않은, 그러니까 유일한 상관관계 구조를 가져요. 그렇다는 말은 상관관계만 알면 어떠한 특정한 상관관계면 무조건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랑 C랑 서로 독립이고, 근데 B를 조건으로 했더니 A랑 C가 종속이 돼버리는 그런 상관관계 구조를 가진 그런 인과관계 구조는 이런 충돌부 구조밖에 없다. 여기서는 이 A랑 C는 서로 종속이고요. 여기 있는 세 개의 그래프 모두 다 A랑 C는 서로 종속이고 B를 조건으로 하면 서로 조건부 독립이 돼버려요. 뭐 이렇게 뭐 상관관계 구조가 모두 동일하거든요. 뭐 어떻게 해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식별이 안 돼요. 상관관계 구조만으로. 근데 얘는 상관관계 구조만으로 알 수 있다. 사실 요거는 뭐 세 개의 변수가 있을 때만 뭐 적용되는 말이긴 한데 뭐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네. 네,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때끔 배운 거를 좀 이제 실전 그래프에서 한번 써봅시다. 어, 아까까지만 해도 이제 세 개만 봤는데 이번에 일곱 개짜리 가져가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D랑 C는 서로 종속일까요? D랑 C. D랑 C는 서로 종속이죠. 아, 종속이 아니죠. 일단은 뭐 가장 쉽게 볼 거는 어, D랑 C가 서로 충돌부잖아요. 충돌부고 이외에 다른 뭐 어떤 것으로 연결된 게 없어요. 딱히. 그래서 얘랑 D랑 C는 서로 어, 독립이 됩니다. 그리고 G랑 F는 서로 종속일까요? 우선은 B랑 F가 서로 이렇게 독립이잖아요. 그러니까 F에서 G로 가기 전에 B에서 끊겨요. 그러니까 서로 독립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A랑 B는 서로 종속일까요? A랑 B. A랑 B는 여기서 간단하게 이게 분기 구조니까 A랑 B는 서로 종속적이고요. 네. 다음이 좀 어려운데 E가 주어진 경우에 G랑 F는 서로 종속일까요? 아, 만약 일단 E가 주어지게 되면 F랑 B가 상관이 있게 돼요. 근데 B에서 A도 상관이 있잖아요, 이게. 이 분기 구조니까. 그리고 A랑 G도 상관관계가 있고. 그래서 G랑 B랑 상관관계가 있고, F랑 B도 상관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관관계가 이렇게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E를 만약 조건으로 두면 G랑 F는 종속적으로 돼버립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진 구조만 알아도 사실 이렇게 좀 그래프가 좀 커져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은 뒷문경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제 이런 구조적인, 어, 문제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아닌데도 상관관계가 흐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뭐 말씀드렸던 그런 분기 구조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뒷문경로가 일단 뭐냐면 어, 일단 저희가 관심 있는 두 변수의 인과관계에 다른 상관관계가 경로가 생겨버려가지고 그 상관관계 때문에 이 편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뭐 처치가 된 거랑 처치가 안 된 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제 평균을 내가지고 비교를 해버리면 실제로 저희가 관심이 있는 제대로 측정된 건 이건데 이런 편향이 생겨버리게 되거든요. 이 편향이 뭔지
일단 식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예제를 보면서, 예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아이템 선택에 따른 이탈 분석 예제인데요. 저희가 일단 관심 있는 거는 뭐 어떤 아이템 선택 박스가 있고, 이 아이템 선택 박스에서 좋은 아이템을 선택하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탈률을 좀 비교하고 싶은 문제예요. 근데 그냥 비교하면 될까요? 그냥 아이템 선택한 사람이랑 아이템 선택 안 한 사람이랑 그냥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바이어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바이어스가 왜 발생하냐면, 이 교란 요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예제에서는, 이 실력이라는 이런 교란 요인이 있는데, 사실 실력이 좋은 유저는 당연히 이 게임의 흐름을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아이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당연히 이탈할 확률도 낮아요. 반대로 실력이 안 좋은 유저는 좋은 아이템을 선택할 확률이 비교적 낮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탈할 확률도 조금 비교적 높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냥 아이템 선택에 따라서 이탈 확률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건데 여기서 다른 상관관계가 발생해 버려가지고 이 효과를 저희가 측정하고 싶은 효과를 편향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 예제에서는 아이템 선택을 좋은 아이템을 선택하는 유저가 실제로 이탈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이 실력에 대해서. 그래서 뒷문경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 비교하면 실제 효과보다 더 크게 인과 효과를 추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효과보다 더 크게 추정을 해버려가지고 뭔가 이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뒷문경로를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뒤에서 이런 뒷문경로의 효과를 제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다룰 거라서, 일단은 조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뒷문경로로 인해서 이런 인과 효과가 오염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인과 추론에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조건부 독립성 가정입니다. 이거는 뭐, 책에서 가져온 내용은, 공변량이 동일한 대상을 비교하면 잠재적인 결과는 평균적으로 같음을 말한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거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텍스트만 봐서는. 앞에서 봤던 예제를 통해서 조금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아이템 선택과 이탈을 비교해 볼게요. 그럼 더 이상 이 아이템 선택과 이탈의 비인과적 상관관계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게 모두 실력이 같은 유저들만 모아놨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어, 조건으로 이 실력을 둠으로써 그러니까 결국 이게 실력이 같은 사람을 모았다는 거는 이 실력을 조건으로 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뒷문경로가 이렇게 차단되게 되는데 이 조건부 독립성 가정은 제가 이야기로는 실제로 또 다른 교란 요인이 있어서 뒷문경로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제에서는 실력 외에 이 아이템 선택과 이탈을 교란하는 다른 요인이 없다. 다른 뒷문경로가 없다라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려한 이 그래프가 어느 정도는 완벽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조건부 독립성 가정이 잘 만족하면은 저희는 보정 공식을 쓸 수 있는데 이 보정 공식이 어,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이 뒷문경로를 차단하는 효과를 그런 추정하는 공식인데요. 그래서 뒷문 보정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여기 식에서 보면은 이 공변량이 같은 애들끼리의 그 효과만 비교해서 그 비율만큼 이제 가중 평균을 내겠다. 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비슷한 애들끼리 효과를 비교하고 그 실력 수준에 대해서 가중 평균을 내서 이 효과를 추정하겠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이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뒷문 경로가 발생하지 않아서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정 공식에서는 이런 일단은 아래와 같은 이 양수성 가정은 꼭 만족해야 됩니다. 이 양수성 가정이 그러니까 모든 그룹에 이 X의 모든 그룹, 그러니까 이 실력 그룹이 있다면 이 실력의 모든 그룹에 실험군과 대조군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치를 한 유저와 아이템을 선택한 유저와 선택하지 않은 유저가 모두 존재해야 한다. 네. 뭐 그런 가정이고요. 뭐 사실 뭐 없, 없어도 없어도 되기는 하지만 조금 어렵죠. 사실 그렇다는 말은 좀 없는 경우에는 어, 제가 알기로는 뭐 나중에 회귀 분석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은 음, 그런 좀 외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수성 가정에 만족하는 게 어, 일단 좋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 보정 공식을 이런 예제, 저희 위에 있는 예제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거 너무 공식 넣기라서 자잘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렇게 실력별로 이렇게 나눠서 효과를 이제 비교하고 그 실력의 비율에 그 실력 그룹에 대한 비율을 곱해서 이제 가중평균을 구한 다음에 효과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리적으로 추론한 결과 좋은 아이템을 선택하면 이탈률이 25% 감소함을 좀 알 수 있고 이 수치는 뒷문 조정을 이용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효과를 추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다음은 당연히 뒷문 나왔으니까 앞문이 있겠죠. 네, 앞문 조정인데, 이건 이 그래프에서 U에서 여기 Y로 가는 이 인가 효과를 추론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다른 경로들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어, 직접 이 효과만 측정할 수 있죠. 이것도 사실 뒷문 보정이랑 같은 공식을 적용하면 되긴 하는데 왜냐면 여기를 조건으로 두면 여기 인가 효과가 이렇게 가는 인가 효과가 차단돼 버리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어, 어떤 처치를 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압문경로는 사실 이렇게 가는 게 얘가 변하면 당연히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해서 여기 효과도 가고 얘 직접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게 사실 이 U의 이게 Y로 가는 이 U에 대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런 경우에 압문 조정까지 해야 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뒷문 조정과 같이 이것도 차단하면은 이 효과는 추로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편향인데요. 아까 계속 이제 뒷문 경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교란 편향 때문에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진짜 빈번하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그냥, 인과추론을 저희가 적용할 때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그때도 많이 나타나겠지만, 그냥 저희가 일상적인 어떤 판단을 할 때에도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뭐 롤을 하는데, 이 롤을 좀 못해가지고, 이제 OPGG 보고 승률이 높은 룬 세팅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룬이 이게 뭐 좀 이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쁘지 않은데 승률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룬을 선택해서 승률이 낮은 게 아니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 룬을 많이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진 게 아닐까. 실제로 이런 의심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편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고민해 보시고
네,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도메인 지식으로 이 처치와 결과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이 인과 그래프를 잘 좀 정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편향이 생기지는 않을까 좀 많이 고민해 보시고, 저희가 이제 그래프 인과 모형을 이제 아까 구조들을 좀 배우면서 어디에서 좀 편향이 생길 수 있는지 좀 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후에도 계속 배울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제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사실 도메인 지식이기는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교란 편향을 얘기하면 이 대리교란 요인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게 교란 요인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위에 예제에서도 실력이라는 건 사실 측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냥 숫자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만 그치만 이게 교란 요인이에요. 교란 요인이고, 그래서 이 처치와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이 교란 요인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애들. 그러니까 교란 요인을 설명할 수 있으면서 측정할 수 있는 다른 변수를 이용하면 이 뒷문 경로를 조금 막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제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실력이라는 거는 사실 이 누적 플레이 시간이나 뭐 이런 특정 컨텐츠 클리어 여부로 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실력을 조건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 누적 플레이 시간이나 이 특정 컨텐츠 클리어 여부를 조건으로 두고 이 처치와 결과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교란 편향을 어,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 누적 플레이 시간과 이 특정 컨텐츠 클리어 여부를 조건으로 둠으로써 실력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적 플레이 시간이 뭐 몇 시간 정도고, 뭐 특정 컨텐츠를 클리어한 유저는 뭐 실력이 굉장히 높은 유저다라는 걸 사실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간접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편향은 줄일 수 있고, 근데 또 이게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거다 보니까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어서 편향을 조금 많이 제거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은 이제 랜덤화인데요. 랜덤화는 간단해요. 저희가 이 처치를 랜덤하게 줘버리면, 여기 이 교란 편향이 됐던 이 요인의 영향을 벗어나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실력이 어떻든 그냥 얘를 랜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서로 아예 이런 상관계가 안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상으로도 끊어져 버리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면은, 돼요. 그럼 편향이 안 생겨요. 근데 이거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조금 쉽진 않아요. 저희가 보통은 이런 인과 추론을 이미 관측된 데이터에서 하는 경우도 많고, 실험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도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불가능하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인과 추론을 배우는 거죠. 네. 그 랜덤화 배워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선택 편향입니다. 이게 선택 편향인데요. 이게 이름에서 딱 직관적으로 오듯이 선택 때문에 생기는 편향이에요. 어떤. 그래서 이게 예시를 들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가 어떤 랜덤하게 아이템을 지급하고, 랜덤하게 아이템을 지급해요. 근데 이 아이템 지급에 따라서 흥미의 정도를 비교하고 싶어요. 근데 이 흥미의 정도는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설문지를 이용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까요? 뭐 그 결과가 나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이때도 편향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설문에 응답한 결과만 알고 있기 때문에 설문에 응답했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 얘를 조건으로 두게 되면 여기에 비인과적 상관계가 흐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추론하고 싶은 효과는 요건데 요거에 더해서 어떤 상관관계가 더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설문 응답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이 흥미를 측정해버리게 되면 뭔가 편향이 여기 껴버리게 돼요. 이 편향이. 우선 여기 식으로 보면은 일단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이게 자세히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조금 뜯어보면요. 여기 식의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이템을 지급을 받았어요. 아이템을 지급을 받았는데 그러면 기존에 흥미가 적었던 사람도 좀 설문에 오적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흥미가 좀 높아져가지고 어, 설문에 응답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 이 사람들은 만약 아이템을 지급받지 않았던 경우면은 좀 흥미가 낮았고 아무래도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흥미가 많이 낮았다. 낮았던 유저들이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저들은. 근데 2번은, 어, 아이템을 지급받지 않았어요. 근데 기존에 흥미가 좀 있어서 좋은 아이템을 지급받지 않아도 응답할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럼 기존에 흥미가 없으면서 좋은 아이템을 지급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응답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 1번 집단에는 그러니까 이 기존의 흥미 수준이 낮았던 사람도 흥미가 높아지게 돼서 좀 응답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존의 응답,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이템을 지급받지 않았을 경우, 이 Y0가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 흥미, 아, 말이 계속 꼬이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흥미가 낮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1번 집단에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뭐, 물론 기존에 흥미가 높았던 사람도 많이 포함이 돼 있겠지만, 이번에는 기존에 흥미가 낮았던 사람이 거의 없고, 기존의 흥미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Y0가, 어,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지급받지 않았을 때의 흥미 수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 기존의 아이템을 지급받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기존의 흥미 수준, 그러니까 아이템 지급 전의 흥미 수준이라고 보면 좀 편하겠죠. 그 흥미 수준이 여기는 원래 높았고 여기는 원래도 높은 애들도 있지만 원래 낮은 애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편향이 생겨버리겠죠. 그래서 그럼 요거는 어떻게 보정하면은 좋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단은 실제로 생기는 그런 편향이 생긴 이유는 이 그래프 구조만 봤을 때 이 설문응답을 무조건 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 저희가 알고 싶은 이 방향에 대한 인과관계 이외의 상관관계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게끔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어, 좀 그래프를 확장해 봅시다. 그럼 일단은 이 그래프가 실제로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예시니까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이 흥미와 설문응답 사이에 실제로는 어떤 측정할 수 없는 어떤 특성이 있었고, 그게 이제 이 과금액이라는 거에 교란 요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과금액이 이 설문응답에 대한 이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해봅시다. 가- 뭐 예시니까요. 그럼 이때 이 과금액을 조건으로 해버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 인과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제 얘가 조건으로 주어져도
이제 그런, 그런 인과관계가, 어, 비인과적 흐름, 비인과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요 식에서 같은 과금액 수준을 가진 애들끼리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제 편향이 생기지 않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말이 지금 굉장히 꼬이는데, 어, 네, 아무튼 이 과금액을 차단함으로써, 과금액을 조건으로 둠으로써 여기로 가는 이 인과 효과를 그래프상으로 말을 하면은 좀 엣지를 이제 제거해버리는 효과가 생기게 되고, 이 엣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얘를 조건으로 둬도, 이 t와 y의 그 어떤 상관관계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아서 편향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으로 둔 경우에 이제 아이템을 지급받은 경우와 지급받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면은 이제 편향이 생기지 않은 결과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아래의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래의 식은 결국 과금액이 비슷한 애들끼리 어, 좀 비교를 하고 그 과금액 어떤 집단에 대한 비율로 이제 가중평균을 내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어, 이제 편향이 안 생긴 좀 합리적인 인과 효과를 추론할 수 있고요. 네, 설명이 어려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우선은 제가 어, 요 요번 챕터에서 준비한 특강은 여기까지고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어, 인과 그래프를 통해서 좀 앞으로 배울 인과 추론 방법을 좀 더 이해하는데 좀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좀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프 인과 모형 구조를 좀 이용하면은 이제 아까 계속 편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비인과적 상관관계가 흐르는 경로를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편향은 진짜 어디에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좀 도메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도메인으로 좀 인과관계를 잘 파악해서 좀 설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롤 한 거 말씀드렸듯이 진짜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편향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잘못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네, 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